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나스닥의 이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세가 나타났고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의 수치들을 대략 보면 거의 다 기대치에 상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래도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조금 미스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매도의 이유를 찾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영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또 급락이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도 잘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AI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기술주들이 우리의 속을 좀 많이 썩였었는데 네. 7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대안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역시나 포진되어 있고요. 현명한 전략 잘 세우신다면 AI 관련 기업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켓나우일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와 투자 전략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든든한 업종이라고 하면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의 시세 불붙을 수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업종,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평화 정상회의 소식 속에 재건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매크로 이슈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매크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최근에 가장 또 논란이 되는 사태죠. 팀원 위메프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서 우린 또 투자 힌트, 포인트 어떻게 잡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선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비 증시는 혼조세 속에 시장별로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0.5% 상승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실적 공개를 앞둔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동의 지정 확전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이 계속되며 급락하는 흐름으로 애플이 구글의 AI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7% 하락하며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 떨어지는 가운데 인텔 2.3%, 퀄컴 6.1%, 아모딩스가 6%, 브로드컴이 4.5% 급락하였는데요. 장 마감을 이어서 기다리던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음에도 그동안 효자 역할을 해왔던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해 AMD와는 반대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아침 시작하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가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대형 기술주 급락 영향 속에 일단 하락 시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미 FOMC 회의와 비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각감이 높아진 영향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전일 미장 마감 후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가 아닌 알파벳의 인공지능 칩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반도체 내장주가 아침부터 급락하였고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그런 한편 시장의 제작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의 급락 속에 시장의 수단 로테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자리 잡고 있는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이 크게 반등하며 그동안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코스닥 시장 흐름에 반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변동성 장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AI의 민감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나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도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섹터 내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조금 전에 공시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3,123억 원 정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2,300억 원을 훨씬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73%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고 키움증권에 대한 기대도 많죠. 그리고 금투세나 거래세 관련된 이슈들도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키움증권 한번 더 먼저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슈레이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슈 포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그리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하셨을까요? 개장 전에 확인해 봐야 할 이슈.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상반기 정부의 밸류업 정책 예고에 따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여기에 4대 지주사들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단 금융사들에게 부동산 PF 우려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 시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금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지금 뭘 잡아야 되고 어떤 업종,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심이 되는 업종이 금융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과거에는 우리 금융주와 은행주 이러면은 상당히 정말 못 가던 정말 재미없는 네, 주식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칫거리인 종목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히 좀 탈바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일본부터 시작이 돼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봐야 될 부분들은 금융주들이 특히나 배당 성향이죠. 배당 네. 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최근에 같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한도 그렇고, 맞습니다. KB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
힘입어서 네. 과거에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시세 차익의 투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배당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 금융지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좋은데 네. 뭐 비은행권 쪽에 대한 실적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뭐 키움증권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은행주들은 사실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뭐 증권주가 뜨고 은행주는 지는 이런 구조였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배당률이 높아지고 배당 비율이 네. 높아라면 오히려 새로운 투자처로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외국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고요. 금융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우리 금융지주가 뭐 증권 다시 시작하고 뭐 다른 기업 지주사들이 보험사들이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금융업체, 종합금융 글로벌 기업으로 좀 성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행과 뭐 금융 다른 사들을 따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 사실 투자은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은행에서 모든 산업이 좀 강조하거든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종합금융으로 가는 성향이 나타나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특히나 저는 이제 배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이유가 뭐냐면 배당 수급은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나타나주게 되고 외국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은 어쨌든 그 기업들의 배당을 갈수록 더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점들이 선순환 구조를 띠게 됨으로써 오히려 좀 금융주들은 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앞으로의 좀 포트로서 하나의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최근에 금투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논리는 결국에 이걸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수혜를 금융주들이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행 예정인 금투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정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뭐 더 기대를 본다라면 폐지까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 한시적으로 또 주주 환원 촉진 세제를 좀 면제해주고 그 면제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이런 좀 친시장적인 좀 정책들이 좀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금투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한 부분을 작용은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정된 안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혀 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이 뭐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까요? 무처럼 만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의 흐름이 어떤지 고은배 랭커가 정리했으니까 또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금융 관련 기업들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금융 4대 지주사로 쏠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1.9%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번 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국내에서 밸류업 1호 기업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2.7%가량 하락했죠. PF에 대한 우려 속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이 73%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DGB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전거래일은 금융주 전체적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PF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들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의 최근의 흐름 좋습니다. 시장을 떠받쳐주고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게 요즘의 금융주들의 패턴인데, 자, 그러면 금융주 중에 저희도 하나를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이라도 금융주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지금 금융주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우려감으로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한 포트로서 본다라면 배당을 생각하시고 좀 계속 모아가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정말 큰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신다라면 시세 차익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보신다라면 금융주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 KB금융.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을 볼까요? 네, 뭐 사실 KB금융이 KB증권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상당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금융주들을 선별을 할 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가 가장 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한 7,500억 정도 좀 쌓아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부실 PF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충당금 대비 0.8% 정도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해소는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PF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작은 금융사들이 더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서 접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KB금융은 여전히 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인데, 최근 이제 배당 주주 환원율이 37.7%까지 좀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높여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지금 한 6%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6%의 이자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건 더욱더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으로서의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배당 성향은 더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상반기에 한 3,200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4,000억 정도를 또 자사주 소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금융주들이 좀 배당이 있어서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밸류업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놓고 이제는 좀 주주들을 네.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금융주는 좀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B금융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사들 뭐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인색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막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나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연말까지 그러면 금융주들이 우리 시장에 뭔가 주도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금융주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로 네. 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뭐 PBR 기준에서도 저 PBR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뭐 KB금융도 지금 PBR이 뭐 0.5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여전히 하반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 방에 금융주를 딱 차는 거는 투자 전략으로서 맞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 포트에 꾸준히 모아가는 것으로서는 6%의 이자율을 나는 기대를 한다. 이자율은 아니죠. 얼리밋 따진 배당률인데, 네, 배당. 이것을 좀 노려본다라면 금융주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이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하반기까지 한번 쭉 적립으로 모아가는 전략,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요 금융주와 관련된 이슈 포착을 해봤는데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금융주? 앞서서 4대 금융 지주사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저는 지역 금융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금융사 이런 작은 중소형 금융주들도 요거 밸류업이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PF나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네.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네. 서서히 지금 털고 있는 단계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좀 잡아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BMK 금융지주 가지고 BMK 왔고요. 금융지주. 사실 BMK 금융지주 하면은 사실 사건 사고가 좀 여러 가지가 그쵸.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뭐 근래 조금 이제 근래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금융부서 쪽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09년부터 15년간 총 거의 한 3천억 원 가량을 어우. 횡령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2016년도 당시에는 성세한 회장이 BNK 금융지주 주식 시세 조정으로 인해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금융 당국의 또 제재 리스크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제재가 이제 부과가 된 게 기관 경고거든요.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사는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2016년도 네. 당시 그렇게 자본시장법상 처벌받게 되면서 기관 경고 받은 다 상황이거든요. 지나갔나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어차피 2026년도까지 신사업을 지금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미 그 앞서서 경남은행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는 여기 이제 이미 기관 경고를 받고 지나가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이미 뭐 BNK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통제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위기에서 기회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지금 현재는 빈대인 회장이 이끌고 있거든요. 빈대인 회장 쪽에서도 최근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또 그룹 내부적으로도 내부 통제 부문을 강화한 지금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이런 중소형 은행들은 신뢰가 그쵸. 필요한데 지금 신뢰 우리 회복 단계죠.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저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책, 배당 맞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NK도 그런 주주 환원책 좀 발표하고 있나요?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제 단행하면서 눈치를 좀 봤던 것 네네. 같거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 금융지주사 최초로 중간 배당을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책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2월에는 보니까 지금 빈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 68명이 자사주를 약 21만 주 정도를 장내 매수하기도 매수했나요?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달 같은 달에는 13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매입을 완료해서 신탁 계약이 끝나는 대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4대 금융 지주사들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계획들 계속 발표하고 그쵸.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2분기 실적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오늘인가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주주와 투자자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라는 주주 환원책 좀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이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컨센서스가 한 2,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보다 약 한 7.2%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쪽 지금 이자 수익이 실적을 현재 견인하고 있고 앞서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비은행 부문에서도 이제 실적 나오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지금 BNK 역시도 비은행 부문 역시 이자 그 이익 감소세 없이 지금 현재 선방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대체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 관련돼서 발표가 나올지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 최근에 관심 많으실 텐데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책까지 3박자가 일단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대형 금융주주사 하나 또 지역 중소형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2028년 비만 치료제 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가운데 GLP 계열 제품은 비만, 치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비만 치료제는 만능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을 쏠쏠하게 보신 분들도 꽤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번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슈 이야기가 나왔고요. 로슈도 네. 이제 비만 치료제 뛰어들겠다 이야기 나왔고 오늘 또 외신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 효능이 네.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비만과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비만이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능 치료제인가요? 뭐 네, 여기저기 다 그래서 효과가 지금 있대요. 이렇게 좀 만능 치료제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그 거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걱정이 네.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주식시장도 이 같은 이제 이슈로 좀 더 이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미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신신제약과 같은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네. 지금 이미 로슈가 기존의 이제 스위스 1위 기업이었던 글로벌 식품업체인 네슬레를 지금 앞서고 시가총액 한 362조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총 1위로 넘어서게 됐습니다. 로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그 비만 치료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했었죠. 네. 네, 부작용이 커서 중도에 한번 멈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계속 박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모트 테라퓨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다시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사실 이 같은 이제 배경에는 뭐 글로벌 지금 다국적 그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미고비나 일라일릴리의 재파운드가 성공한 그런 이제 그쵸. 사례들을 네.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주가 상승세에 이미 많이 반영된 기업들도 있죠. 네.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후보 물질 지금 뭐 기술 이전했다라고 해서 이미 주가상 많이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기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제 기업들도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임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인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작은 회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많이 뛰어들던데. 이게 적응증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슐린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게 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에 이제 저항이 생기게 되면은 치매가 발병이 될 수가 그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표본. 표본이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를 주로 해서 대상으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자나 뭐 내지는 그 집중적으로 치매 걸린 환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본에 대해서 사실 분별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서 네. 이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주사로 이제 투여하는 그런 이제 네네. 방식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투여를 한다거나 내지는 주 1회 투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주 1회 투여하는 약이 조금 더 편의성이 높을 그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었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은 바이오 베터 쪽이죠. 플랫폼 이전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사제에서 먹는 이제 경구약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이제 약들을 바이오시밀러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분 내에서 주사제를 지금 먹는 걸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 공략하실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지금 비만 치료제가 당뇨뿐만 아니라 네. 금연 치료에도 지금 효과를 보이고 금연이요? 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나온 그 성분이 금연 쪽에 그 효과가 있다라는 네. 연구 개발이 바로 어. 이제 어제 엊그저께 뉴스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적응증이 네.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비만 치료제 볼 때 이 비만의 기준이요. 서양과 또 동남아 쪽은 또 그쵸, 동아시아 아시아 쪽이랑 국가는 또 다르죠. 다르기도 네. 하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30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국내 동아시아권은 체질량 지수가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나아가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몸무게가 140kg 정도 돼서 네.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지병이 심혈관 많죠. 네. 질환뿐만 지병이 아니라 많죠. 지금 비만도 겪고 있어서 기대 수명이 국정원 쪽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2, 3년밖에 남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비만약을 계속해서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체질량 지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권은 25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40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지금 북한 쪽에서도 이런 해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들어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저기 접목이 되고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관련해서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안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선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주가 추이가 지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있는데 어제는 0.6%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제약사와 함께 독점 판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7%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일에는 마감을 했고요. 23일에는 22%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전일 0.3%가량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데 약효의 지속 기간이 한 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 7% 이상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18일과 19일에는 2연상을 기록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종목에 속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고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붙이는 약까지 다양한 제형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은 많은 상황인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트너님 아까 고은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먹는 약, 주사제, 패치형 그리고 또 뭐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개발하는 참여하겠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주가도 이미 너무 많이 간 것도 있고 네.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술 특례로 신규 상장한 D&D 파마텍을 보고 D&D 있는데요. 파마텍이요? 지금 이미 국내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좀 꽤 많이 보이고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쵸. 기업들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나름 하고 해서 제가 발굴한 이제 종목이라고 좋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상장한 유일한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또 여러 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경구용 치료제와는 조금 또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이전에 지금 나온 거는 위에서 흡수를 돕는 거라면 지금은 장에서 좀 더 빠른 흡수를 돕는 그런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지금 임상 1상, 2상까지 지금 넘어간 단계에 있는 네. 파이프라인도 있거든요. 그쪽 파이프라인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도 물론 이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집안 간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 효과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께 연계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로 공모가 아래까지 빠졌습니다. 네. 공모가가 33,000원이었었는데요. 25,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네. 그 오버행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도 25,000원 대비해서 지금 35,000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현 구간에서 이제 접근하신다라고 쳤을 때 손절 구간도 32,000원 구간대 짧게 잡아가시면서 또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D&D 파마텍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생 상장한 이 D&D 파마텍을 주셨고요. 자, 서영원 차장님도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봉 LS인데요. 대봉 LS? 뭐 비만 치료제 섹터 자체가 좀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봉 LS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봉 LS가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제네릭 쪽에 대한 사업을 지금 2019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의약품 원료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화장품 원료 쪽도 함께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봉 LS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지금 뭐 피부 쪽에 대한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테마로 하나의 형성이 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인데 정작 막 강하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거운 종목들은 테마에 못 엮인다는 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슈와 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좀 대봉 LS 같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좀 조정 나왔는데 대봉 LS 그럼 이번 주에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네,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단기간에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추격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대봉 LS는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이슈로 최근에 올라갔으나 네. 모멘텀이나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점을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는 거는 좀 괜찮을 것 예상이 되고 비만 치료제는 역시나 다시 한 번 또 시세는 줄 겁니다. 그럼 그렇죠.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바이오 업체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투자하겠다, 앞으로 진출하겠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하나씩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금융지주 살펴볼 거고요. 대신증권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밸류업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8% 상회했는데요. 대손충당금의 환입이 있었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즉 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빼놓았던 금액인데 의외로 비용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시 환입을 했다는 겁니다. ELS 배상금에서도 환입이 있었고요. 다른 쪽, 즉 태영건설이나 한화오션 쪽에서도 거액의 대손 비용 환입이 있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밸류업 공시에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거라는 기대감이었고요. 목표 주가 87,000원을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금리가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원화 대출의 목표치를 상반기에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ET1이 하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CET1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지주사들에서 이 CET1을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내줬다 보니 CET1이 하락했고 현재 수준이 12.79까지 낮아졌고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CET1이 상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의 집행을 거의 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 여신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이 CET1 비율이 13%를 무난하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더 많이 나오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자본 정책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리포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PI 첨단 소재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의 작은 종목이지만 IT 중소형 섹터 내에서 최선 호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24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5%가량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0% 넘게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은 온디바이스 AI의 테마가 아니라 실제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 16의 방열 시트 탑재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많이 볼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 조정했고요. 20% 가까이 올리면서 5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일단 아이폰 16의 출시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시에는 아이폰의 내부 설계가 변경이 되는데요. 과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면적의 방열 시트를 사용할 거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즉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열 시트를 더 넓은 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덕분에 PI 첨단 소재의 방열 시트 매출의 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열 시트용 PI 이렇게 짙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이폰의 제품 내부 설계 변경으로 수혜를 본 것은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2020년 5G가 등장하면서 이때도 아이폰 내부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때부터 방열 시트용 PI의 큐가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19년부터 20년 그리고 21년과 22년까지 약 3년 동안 방열 시트 매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겁니다. 또 PI 첨단 소재는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수혜를 볼 업체 가운데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유일무이한 업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AI로 세트 판매도 우상향할 시에는 더욱더 수혜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PI 첨단 소재 전날 종가 수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좋은 실적에 좀 주가가 튀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상승폭 반납했고 그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5만 5천 원으로 무려 18.8%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간밤 미국 빅테크들 사이에서 이 AI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며 급락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오늘 장에 바로 반영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FOMC BOJ 회의 경계 심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 주가 3%대 하락, AMD는 7%대 상승 등 실적 발표 이들 주가가 차별화된 흐름은 국내 AI 반도체주의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전망입니다. 이제 시장은요, 중앙은행 이벤트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고 목요일 예정인 7월 FOMC에서는 기자회견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장에서는 9월 FOMC의 25포인트 인하 전망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 7월 중 ECB 포럼 상하원 청문회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재개, 고용시장 냉각 우려,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릴 때의 위험 등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전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정부에서 공개했는데 관련주로는 삼표시멘트, 우원개발, 이화공영 등이 있습니다. 또 신선한 테마가 등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과거 4대강 테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강도는 좀 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오나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태권이 이 대선 내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현대약품, 명문제약 등이 있고요. 낙태 이슈를 둘러싼 미국 내 의견 충돌이 현재까지 치열합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금일은 낙태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특히 테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대선 관련 주들도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또 지수 해칭 차원에서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티몬이 1조 원 이상 유동성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관련주로는 KCTC, 동방, 예스24 등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 티몬, 위메프 관련주들이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요. 장 후반 들어서 좀 심하게 밀리고 윗꼬리를 전체적으로 달아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금일은 접근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슈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므로 이번 주는 좀 조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후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력 있는 주도주와 테마주를 잘 선별하셔서 좀 영양가 있는 매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은 시장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개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과연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4,439억 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10조 4,4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결국에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6조 원대 기록할 것인가는 일단은 가볍게 넘어섰고요. 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보다 다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또 AMD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출발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신리섭 위원님부터 개장 전 탑3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골랐습니다. 뭐 지금 방금 해리스 그 부통령이
지금 뭐 대선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뭐 이 소식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고 뭐 재건을 하는 데는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주가 처음에는 뭐 우크라이나 무슨 국토부 차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부에 해당되는 차관인지 장관인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요. 뭐 협의를 했느니 뭐 저기를 MOU를 체결했느니 이런 얘기들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직접 거기 현지에 가서 우크라이나 기업과 지금 일을 시작한 업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간 힘이 더 실리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핵심 도로 복구 사업 진출을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4조 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철강 슬래그는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다가 나오는 그냥 부산물 버리는 건데 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석기 시대, 그다음 청동기 시대, 그다음 철기 시대. 철이 더 세죠. 그러니까 돌로 만드는 것보다 원래는 돌가루, 그냥 골재라고 하죠.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돌가루를 섞어요. 근데 돌가루를 섞는 것보다 철강 제품에 부산물을 섞으면 더 세겠죠.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철강 슬래그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바로 SG가 받죠. SG가 받아서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요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또 움직이고 있죠.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우크라이나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를 만드냐면 드릴이 달린 크레인, 드릴 크레인으로. 드릴이니까 땅을 파겠죠. 거기에 전봇대도 심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도 심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PH 파일이라고 동양 파일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서 그 말뚝을 박는다고 하죠. 말뚝을 박아야 돼요.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도 그 말뚝을 박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근데 PH 파일로 되지 않는 더 깊은 곳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박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진출해서 우크라이나랑 만들고 있는 업체들로 이미 구성이 되어서 재건 사업이 가능해요, 지금.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이 땅을 드릴로 파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아스콘, 요 철강 슬래그가 들어간 그 아스콘을 부어가지고 말뚝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 사업이 이미 가능한 이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이오가 아주 다방면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펩트론 이 1, 2, 3, 4번 타자 순서대로 지금 계속 순환매 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드린 지가 2주가 됐는데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순환매 돕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 이중 항체 기술이 있죠. 미사일을 2개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3중, 4중도 돼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면. 4개를 한 번에 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암에다가 3개를 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을 도와주는 면역세포에 3개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다 쏘면 암을 파괴하는 거고 면역세포에 쏘면 면역세포에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쨌든 한 방 발사할 때 여러 방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중항체가 ADC랑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항체 ADC에다가 거기다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여기다 합쳐버리면은 정말 가공할 만한 괴물 신약이 탄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중항체 기술을 팔 수도 있고요.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을 팔 수도 있고요. 아예 신약을 혼자 개발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3개를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돈으로 하냐 그러면 이미 사노피, 유한양의, 시스톤 등의 기술 이전으로 계약으로 수취한 돈이 600억 원 마일스톤이 쏟아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1,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자금 마련 그 방안 말했는데 지금 다 달성될 것 같고요. 어쨌든 ABL 바이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너무 지금 좋지가 않죠. 캐즘에 빠져가지고 어제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적자 전환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순손실이 발생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차 캐즘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일섭 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그리고 바이오와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 캐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 3가지 오늘 꼽으셨을까요?
네. 세 가지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냐는 위치인데, 간밤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MS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외로 마이너스 6%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메타가 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8월 1일 같은 경우는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런 이제 N7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동조화 현상을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기업의 상속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배당소득세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업의 밸류업 내용까지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개선이 되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흔들림 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들도 오늘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봐야 할 세 가지를 각각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모두 출발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는데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체크해볼까요? 곰배 랭크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7월 31일 7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출발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0.1%가량,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가량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미증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지금 다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예상 체결가 1위부터 5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6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급락세 속에 오늘 3%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 엔비디아에 대한 동맹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연일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0.9%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여전히 좋습니다. 0.8%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기아를 넘어서서 시가총액 7위권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여서 오늘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1.3%가량 내림세로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 PBR 특히나 금융주들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만큼 어제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3%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89,000원 선 내어준 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다시금 1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강한 반등 나오더니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어제 역시나 4%가량 빠지면서 마감했죠. 에코프로 BM 1% 이상 하락한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7%가량의 급등으로 마감했던 알테오젠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HLB와 삼천당제약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휴젤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출발됐습니다.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오늘 장 출발 상황에서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조 4,400억 원대 기록했고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장 막판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이 보복 공습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고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시장에 반영해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아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 함께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 출발,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가 0.5%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의외로 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어떻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 수요일 국내 증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9%가량 오르면서 2,746선에서 출발을 알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5%가량 하락하면서 80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월 생산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가 8.1%가량 늘어나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증가폭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금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 그리고 DX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지금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잠정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 체결지수와 비교한다면 상승 전환 시도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개장 직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됐습니다만 현재 구간 0.4%가량 빠진 채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가량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0.7%가량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흐름은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기아가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대차도 보합권에서 시작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 0.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오늘 금융 지주사들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하락 출발한 반면에 하나금융지주 어제도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그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1%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 카카오는 0.1%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오랜만에 다시금 강한 상승 나옵니다. 2.4%가량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미국에서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4%가량 빠진 채 마감했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씩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같은 경우 0.5% 상승으로 출발됐지만 알테오젠 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7%가량 오른 채 마감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엇갈린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6%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오늘 빠진 채 출발을 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 어제는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실리콘투가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엔터주들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JYP엔터가 1.6%가량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그다지 흐름 좋지 않고요. 게임주 같은 게 펄어비스가 오늘 0.6%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업종이 1.6%가량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최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 16년 만에 다시금 초호황기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발표했지만 그래도 3분기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조선 업종이 가장 많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응심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수출 베이스로 실적이 좋은 업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 그리고 보험 증권 역시나 저 PBR,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 강한 상승 나오고요. 운수기계가 0.5%, 유통상사가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종이죠. 운수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댐 관련 이슈, 그리고 유통상사 같은 경우에는 티몬과 UMF 관련해서 종목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고 지금 뭐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대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뭐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17억 원, 기관이 80억 원대 매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3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잡히기 쉽지 않고요.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1,383원과 84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BOJ,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과연 금리 인상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봐야 하는 하루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신리서브 위원님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가 기둥이 흔들리면서 약간 갈 길을 잃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수는 잘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재미있는 거는 시가총액 그 수준이 딱 붙은 것들. 지금 셀트리온, 그다음에 기아,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728위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과연 셀트리온이냐 기아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2차 전지가 힘을 잃은 가운데 에코프로비엔과 알테오젠이 어느덧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었거든요. 알테오젠이 정말 1월 달부터 주구장창 오르더니 지금 에코프로비엔 18조 그리고 알테오젠 17조 지금 1조로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만약에 계속해서 치솟고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내려간다면 지금 하반기 역전도 가능한 지금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4위의 HLB, 5위의 삼천난제약, 6위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8위의 리가켄 바이오. 야, 이렇게 하면은 10위 안에 지금 바이오만 대략 한 5개 이상이 지금 포진해 있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위주의 어떤 포지션에서 바이오 위주의 포지션으로 코스닥은 지금 옮겨가는 부분이 보이고요, 확실히.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기아가 네카오를 제치고 다시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조금 주춤거리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조금 더 돋보이죠.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한양증권을 인수 안 한다고 했죠. 왜 안 한다고 했냐면 우리 투자증권을 부활시키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그 안에 지주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뭐 손보사가 약한 기업, 생보사가 약한 기업, 증권이 약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스카웃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예전에 우리투자증권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한양증권 인수보다 그쪽을 택했고요. 어쨌든 한양증권은 누군가가 인수하게 될 텐데 한양증권을 인수해가면 또 게임이 재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융지주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내실이 타이틀만큼 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넣는 이런 재밌는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대형주들을 봤는데 대형주들이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해리스, 트럼프 지금 굉장히 치열한 지지율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여론조사가 또 나왔는데 물론 이 그 대선,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로 되는 건 아니고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지만 여론조사에서 선거인단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 여론조사로 그 지지율로 어떤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시장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
오늘 해리스가 또 앞서는 게 나오자마자 마리아나 관련주가 섹터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일약품, 메디콕스, NFC, 한국 BNC, 오성 첨단소재 지금 다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또 오르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그 두 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G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종합 상사사, 뭐 요즘에는 종합 상사로서의 그 물건 사고 팔고 뛰고 이런 건 안 합니다만 대부분 트레이드, 자원 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뭐 얘기도 했지만 장그레 씨의 그 미생에 나왔던 그 전신 미얀마에서 그 사업을 하던 그 모태가 된 거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종합상사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대왕고래에도 엮여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셰일가스주, LPG주, 도시가스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GSE, 경동 도시가스, 그리고 흥구석유, 뭐 GS, S오일,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던 뭐 아람코가 됐던 같이 거기서 시추를 하던 해서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가스를 도입을 해서 그게 가정에 뿌려지는 거는 각 도시가스 회사로 뿌려집니다. 뭐 이런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바이오는 오늘도 지금 아직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바이오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이거죠. 지수는 크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흔들려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흔들려버리니 가장 시가총액이 큰 단에서 흔들려버려서 거래소나 코스닥이 크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수는 움직이지 않지만 밑에서 꿈틀거리면서 변화를 이끄는 그 업종들이 있는 거죠. 금융주, 바이오주가 이렇게 득셀해서 올라와서 만약에 수장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뭐 반도체는 격차가 큽니다만 코스닥의 2차 전지는 격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2차 전지를 제치는 코스닥의 그림이 나오면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테마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테리스, 트럼프, 지지율 그 싸움에 따라서 움직임을 기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내부에서 지금 변화, 이 체인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박순봉 대표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뭐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좀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뭐 최근에도 뭐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실적을 좀 얘기했지만 앞으로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도 좀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연도 1월 달에 사장단도 바뀌었고 그리고 중국향의 이제 매출을 좀 더 다양화하면서 일본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지금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영업망을 좀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 수급이라든가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LG생활건강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물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AI 칩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이 상반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다음 2등이 AI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고 뭐 화력발전소가 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쪽이 되었던 간에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반도체 때문에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라는 건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침에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상반기에 62조 정도의 수출 물량을 좀 보여줬다. 올해 하반기에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선식품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CJ제일제당과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식품 관련된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110만 원에서 좀 125만 원까지 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들 중심으로 해서 뭐 SK바이오판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단기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보자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상위 1, 2 종목들의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 탄력 높이면서 82,000원까지 도달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하면서 1% 가까이 하락세 18만 원대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2%, 3%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알테오제는 2% 넘게 상승 탄력 높여내면서 시가총액 차이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을 관심 많이 받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지금 건설과 시멘트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건설, 시멘트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설 섹터,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 엮여 있는 종목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더블 모멘텀을 안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주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체코에 이어서 루마니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리스 부통령 섹터에 대한 검색비도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본다면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인데요. 의료용 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현재 구간 37%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단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댐 건설 모멘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이화공영이 27%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원개발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18%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회사가 미국 신속 대응협력기구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는 타액 기반의 혈당 측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훈아나텍 역시나 1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쿠팡 관련 이슈로 예스24가 오늘 다시금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 어제 강했습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영권 매각 소식 속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휴마시스가 8% 이상 상승하고 있고 종근당바이오도 7% 이상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오늘도 추세가 괜찮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롯데칠성이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음식용 업종의 강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원개발과 SG, 삼표시멘트, 지금 전반적으로 댐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화일약품과 같은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오늘도 거래량 지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리화나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티몬과 미메프와 같은 최근에 주목받았던 섹터와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여전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등락폭은 사뭇 다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좀 접근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부문별로 이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경험 부문 갤럭시 판매와 관련해서는 매출이 27조 3,80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기 대비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2조 2,3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계속 실적 나올 거고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 나올지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호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좋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늘 장 출발 전에 키움증권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주가가 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실섭 위원님 어떤 종목 보실 건가요? 네, 지금 그 시장의 판세가 크게 흔들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섹터의 왕의 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비엠으로 대표되는 그 증권사의 그 자동 알고리즘 매매까지 실제로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실로 묶인 듯이 뜨겁게 시소처럼 움직였었죠. 그 두 개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둘이 끊어져서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비엠이 동반 추락을 하면서 지금 기술적인 어떤 추세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단 끝났다는 얘기죠.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이 끝났을 때 뒤에서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그 당시에 초전도체로 대표되는 신성 델타테크와 그다음에 로봇주와 바이오주가 2차 전지를 대체할 것이어야 되는데 논쟁이 크게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봇주 오늘 미케닉스 상장했지만 35.91%는 이건 너무 모자릅니다. 그리고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비롯해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로봇인 루니까지 지금 추세가 전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추세라는 건 일봉, 주봉, 월봉에서 중요한 20평선이 다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쏠리고 있는 곳이 바이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비엠이 갈 때만큼의 상승률이 바이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 지금 3대 장이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아직 플랫폼 기술 수출 이 부분이 결국에 K바이오에 나가야 할 미래라는 게 여기서도 방점이 찍히고 있고 지금 예정과는 틀린 게 재무제표에 플러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이 없어서 지금 빵가게를 인수한 회사도 있고요. 장례식업을 인수한 회사도 있고요. 꽃가게를 인수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5년 초과해서 6년 연속 영업적자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예전에 바이오 테마를 타고 오르다가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들이 숱하지만 지금 가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굉장히 촘촘히 해놨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꽂히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돈을 유상증자라는데 유상증자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겨우 손 벌려가지고 유상증자 그냥 국어를 해서 받는 CJ, CGV 그때 유상증자랑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ABL바이오가 ADC 이중항체 만든다고 1,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너도 나도 기관이 참여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상황의 유상증자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상증자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여러분들은 초점을 바이오에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집중해야 된다.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신일섭 위원님. 자, 그럼 박수원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뭐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3%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저녁에 간밤에 M7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반영되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HBM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애플에서도
구글에서 만든 AI 칩을 적용을 해서 그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크게 급락을 했었죠. 자, 삼성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죠. 올해 말 정도 되면 마하1이라는 AI 칩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LPDDR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 전력도 상당히 좀 소모량도 좀 줄어들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AI 칩 한 개에 이제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5배, 6배 정도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현재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하1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거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거기에 대한 CXL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AI 칩 같은 경우에 전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좀 더 연산 처리를 빨리빨리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칩에 대한 욕구는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의 마1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셨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응하셔도 좀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신일섭 위원님.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가 아니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정신 못 차리고 죽는 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체코 원전수주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왔던 뭐 이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주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라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거 따라가다가는 정신 못 차리고 죽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어떤 신조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바, 방산금융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바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금융,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업종별로 대응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고 엔캐리 자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M7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낙폭을 좀 단기간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뭐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라든가 전체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흐름들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레거시 쪽에서는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반도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강자 형님 반도체를 여전히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을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빙그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그레요. 음식료 업종 지난달에 뜨거웠다가 조금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 그 어닝 시즌이 이제 중소형주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빙그레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그 성수 비임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도 하반기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향의 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그 빈과 최대 수출국인 미국 같은 경우 동사의 빈과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에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에서는 해외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익 모멘텀도 높아지는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북미 지역과 중국 시장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영국과 유럽 지역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확대라는 그런 성장 모멘텀도 보유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빙그레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3% 넘게 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빙그레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접근할까요? 빙그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 돌파한 이후에 현재까지 가격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는 매수에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 실적 기반으로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빙그레 음식료 업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빙그레의 움직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믹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대규모 정산 지연 이슈를 불러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아직도 이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죠. 미정산 대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피해 업종과 수혜주 찾기에 국내 증시도 좀 분주한 상황입니다. 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발언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영배 대표와 그리고 티몬 위메프 경영진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내렸고요. 그리고 자산과 채권을 돈결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건 자체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건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이 사건을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이해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의 이커머스가 어떻게 역사가 있고 그거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한 3세대 정도가 네. 나옵니다. 1세대는 뭐냐 하면 인터파크의 기영배 대표라고 그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G마켓이 1세대예요. 네. 근데 이 두 기영배 대표와 구영배 대표는 사실은 선후배 사이예요.
원래 구영배 대표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자원 쪽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99년도에 선배인 인터파크의 기회장을 통해서 이 업계로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G마켓인데 네. 재밌게도 이 구영배 대표가 만든 회사들은 다 자기 성을 따요. 구라서 G예요? 네, 그래서 G마켓입니다. 그렇구나. Q10도 네. 구영배니까 구영을 쓴 거예요. Q10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성을 다 따서 만든 게 특징이고 구영배 대표가 2000년도에 G마켓을 가지고 승승장구하죠. 네. 우리나라 그 오픈 마켓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굉장히 G마켓이 크면서 이 G마켓을 가지고 2009년도에 이베이에 팔죠. 네. 이베이에 팔 때 이베이 쪽에서 옵션을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당신은 한국 쪽에 이 오픈마켓 쪽에 잔뼈가 굵었으니 10년간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네. 그게 2009년에 팔았으니까 2019년도까지 진출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만든 게 Q10을 만듭니다. 바로 2010년도에 이 G마켓을 판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Q10을 만드는데 그 Q10은 동남아 쪽에 오픈 그 이커머스 시장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도 Q10을 만들 때도 반대로 자기가 팔았던 이베이에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Q10을 만들어서 하는데 좀 해외 직구에 조금 일찍 눈을 뜬 분들은 2000년, 10년 중반쯤에는 Q10을 한 번씩 직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분들 물어보면 Q10이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영배 대표 만든 거고. 근데 이번 사안의 이제 핵심 원인이 뭐였냐면 네. Q10을 만들고 2019년도에 캠업이 풀리잖아요. 네. 그 구영배 대표는 이쪽 시장에 한 20년간 일을 하면서 어떤 쪽에 눈을 떴냐면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해외 직구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고 감을 잡은 거죠. 이 빠른 거죠. 우리가 네. 지금 C커머스라고 한 뭐 알리, 테무 같은 그렇죠. 게 일찍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 뭐가 필요할까를 판단을 한 거고 그때 만든 회사가 크로스오버 익스프레스가 필요할 거다. 국가가 익스프레스가 잘 돼 있으면 이게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든 회사가 Q 익스프레스예요. 또 Q네요. 그렇죠. 네. Q 익스프레스 만들었는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본질적 원인이 바로 Q 익스프레스입니다. 왜냐하면 Q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Q 익스프레스가 돈이 될 걸 알고 이게 나스닥 상장까지 갈 거라는 걸 판단을 하고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 한 게 이번 사건이 터지는 원인이에요. 모든 게 Q 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키기 위한 그렇죠. 거군요. 일단 2019년도에 캠업이 풀리죠. Q 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하기 위해서는 네. 이 인프라 사업이다,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Q 익스프레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커머스의 덩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캠업이 풀리면서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티몬, 그리고 UMF, AK몰, 인터파크, 네. 마지막에 위시스까지 이때 일종의 그 Q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Q10 홀딩스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M&A를 할 때 그 자금을 Q 익스프레스가 돈이 된다는 걸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분 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티몬도 지분 수합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UMF도 지분 수합 방식 인수를 했고 AK몰은 외상으로 인수를 했고요. 인터파크도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올해 인수한 위시스를 2,400억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위시스에서는 지분 수합 방식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원했죠. 2,400억을. 그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했던 방식이 뭐냐면 기존에 어제 국회에서 정을 했죠. 이 티몬하고 UMF에서 보통 한 달에 한 4천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데 네. 이 거래 금액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이 다른 곳과는 달리 40일에서 2달이 길었던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2달 동안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한 2주 정도죠. 네이버는 맥스 네, 2주예요. 2주 정도. 쿠팡은 소비자가 네. 결제하고 물건이 도착하고 2일 바로 네. 결제가 되고 다음 날이고. 네이버는 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소비자가 컨펌을 해주면 네, 구매 확정. 2일 날
되고 보통 구매 확정을 잘 안 하시죠. 그래, 구매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2주 안에는 해주는 조건인데 어. 이 티몬하고 UMF는 40일에서 60일이니까 너무 기네요. 이 기간에 네. 이 현금을 위시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했다고 이제 국회에서 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이건 배임죄가 돼버립니다. 네. 네, 배임으로 기소가 아마 될 거고 사태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모든 사태가 Q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구영배 대표가 지금 나와서 지금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피해 금액은 5월 달 것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이 40일에서 60일이니까 네. 현재 드러난 거는 5월 달께 40일이 지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6월 달 건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예요. 더 늘어나겠네요, 그럼. 예, 그럼 더 늘어난다 봐야 되고 만약에 Q익스프레스가 나스닥 상장을 했다면 다 해결이 됐겠죠.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데 Q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갚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품권도 뭐 사용을 못 한다고 하고 제가 인터파크 도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지금 판매 중지 서비스 일시 중지 되고 공고가 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사태가 지금 경색이 아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영배 대표가 지금 800억 원 가량 지금 전 재산 끌어모으면 운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평균 거래 금액이 4천억 이상인데 네. 지금 그 구영배 대표가 참 괘씸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소비자를 위로한 게 아니고 그 지금 UMF하고 티몬이 7월 초에 뭘 했냐면은 네. 일종의 상품권 깡을 했어요. 그 10% 할인하는 거요. 해피머니. 네. 보통 평균 그 상품권은 3에서 5% 정도 할인하는 게 네. 보통인데 7, 8%를 할인을 하면서 더 많은 현금을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들어왔을 때 소비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상품권 업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좀 돌리라고 부탁한 걸 보면 얼마나 돈이 없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내놓은 방안은 뭐 800억 이야기 나오고 본인 지분 Q텐 홀딩스 지분 38%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어제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보면 800억도 당장 활용 불가능하다는 거였고 Q텐 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지금 불거지면 벌써 아까 봤듯이 판매 네.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음 달 판매 대금을 이번 달에 맞고 그 다음 달 것도 그 다음 달에 맞고 하는 식으로 돈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되면 아마 자금이 바로 막히기 때문에 Q텐 홀딩스의 지분 가치도 확대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업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판매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네요. 네, 새로운 돈을 끌어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판매자 분들이 돈을 받기가 유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여행업종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티몬하고 UMF가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위가 한 5, 6위 밖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많이 판매돼야 이 판매 대금이 돌아가야 회사가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네.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네이버나 이커머스 업체들이 평균 7에서 8% 정도 수수료를 가지고 네. 움직이는데 더 많은 할인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더 몰렸겠죠. 특히 이제 휴가 시즌에 이행 상품들이 몰리면서 피해가 지금 바로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행주들이 일단은 뭐 이것 때문에 일단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여행주가 여행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뭐 이제 기타 다른 네. 이커머스 업체까지 같은 타격을 받는 거고 반대급부로 이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이커머스 쪽으로 또 몰리는 현상. 네. 쿠팡이나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받는 현상.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지금 구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만 더 쏠리게 되면 지금도 이커머스의 구조가 그렇게 막 탄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사람들이 생활 습관에서 그 이커머스를 좀 활용하고
뭐 이해되는데 네. 이커머스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제가 말씀드린 1세대는 이제 지마켓 인터파크고 네. 2세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셜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쿠팡, 이메프, 티몬이에요. 네. 그런데 쿠팡은 2014년도부터 소셜 커머스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라고 해서 전략을 바꾸어서 아마존 같은 직구매로 바꿔버렸죠. 로켓 배송을 시작해서. 그래서 네. 살아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티몬이나 이메프는 그 외에 다른 혁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 시장에서 지금 빠졌는데 이번 사건의 본질을 또 하나 보면 왜 이렇게까지 돈을 돌려막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좋은 어떤 투자처가 있어도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이커머스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못 받는 못 받은 건가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단 빈익비 부익부 현상이 더 많이 극단화될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쿠팡이나 네이버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현상은 이제 판매자들이 자사몰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나이키도 그렇고 이번에 현대리바트하고 네. 이부자리 같은 건 피해를 안 받거든요. 네, 자사몰이 네. 있는 곳 쪽은. 그러니까 좀 큰 업체들은 자사몰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하나의 이제 걱정은 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이커머스는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자본을 수혜를 받을 때가 굉장히 궁색해질 것이다. 그렇죠. 네. 나쁜 선례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잘못하면 산업적인 뭐 이렇게 혁신이 조금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또 악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사태를 또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에서 너무 방기했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티몬, 이메프, 인터파크 같은 기업 결합을 승인했을까 합니다. 네. 자본 잠식이 뻔히 보였고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도 네. 많았고 이미 자본 잠식 네.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기업 결합 심사를 해줬지? 이제 공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머지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이 10% 상품권 깡까지를 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걸 왜 방치했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방식을 천차만별로 자유롭게 놔뒀을까 합니다. 그게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사태를 키운 거죠. 네, 그렇죠. 40일 2달 정도 하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왜 금융위원 같은 데서는 사전에 미리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티몬과 이메프는 결제 서비스 대행, 피지를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피지사에 대한 규제도 이번 좀 나오고 지금 국회에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방지법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앞으로 좀 소비자들이 믿고 좀 거래할 수가 있고 그보다 큰 것은 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혁신 도전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아마 이번 사태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TMF 사건을 보게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의 위축, 앞으로의 혁신 기업이 또 다시 커지지 못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해라라고 좀 강경한 언급을 한 만큼 관련 사태가 좀 원활하게 좀 해결될 수 있길, 최대한 피해자가 적게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